달빛 야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주생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야담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명나라 마렵 중국 전당 땅에서 시작된 한 선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짓고 강 위를 떠돌며 자유롭게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눈부신 꽃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며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 안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하고 더 빛나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뻗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주생. 이름은 해, 자는 직경, 호는 매천이라 하는 이 사내는 대대로 전당 땅에 살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친이 촉주 자사의 보좌관이 되어 촉주로 옮겨가 살게 되면서 주생의 어린 시절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를 잘 지었습니다. 18살에 태학에 들어가서는 동급생들의 추앙을 받았고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태학이란 명나라 수도에 설치한 국립대학, 곧 조선의 성균관과 같은 곳이었으니 거기서 동급생들의 추앙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입니다. 태학에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연거푸 과거에 낙방하자 주생은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속의 사람이란 티끌 속에 깃들어 사는 가녀린 풀잎과 같을 따름이야. 명성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 티끌 속에서 골몰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서야 되겠는가. 그 뒤로는 마침내 과거 볼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상자를 열어보니 수천냥 돈이 있었습니다. 그 절반으로 배를 한 척 사서 강과 호수를 오갔고 나머지 반으로는 온갖 잡화들을 사들였다가 그때그때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침에는 오나라 땅으로 갔다가 저녁에는 초나라 땅으로 가며 사노라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오나라 땅은 지금의 강소성 지역이고 초나라 땅은 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 지역입니다. 이 넓은 강남 땅을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으니 세상에 시름이랄 것도 없고 구속이랄 것도 없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좌절을 강물에 흘려보내며 주생은 그렇게 강 위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악양성 밖에 배를 대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친하게 지내던 나생이라는 벗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생 역시 빼어난 선비였는데 주생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술을 사왔습니다. 오랜 벗들이 우연히 만났으니 술잔이 거듭 돌 수밖에요. 즐겁게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퍽 취해버렸습니다. 주생이 배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날이 캄캄했습니다. 이윽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주생은 닻을 풀어 배를 강이 중류로 흘려보내 놓고는 삿대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습니다. 배는 바람을 받아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취기와 함께 잠든 그 밤, 배는 혼자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이 이끈 그 방향이 결국 주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주생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안개에 쌓인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고 달은 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양쪽 강가에는 푸른 나무가 어슴푸레 보이고 새벽빛이 어둑했는데 때때로 비단 등롱과 은 등촉의 불빛이 붉은 난간과 비치빛 주렴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으니 이곳은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생의 고향 전당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주생은 그 새벽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읊었습니다. 악양성 밖에서 삿대에 기댔더니 밤사이 바람 불어 취향에 들어섰네. 두견새 소리에 새벽봄 달이 밝은데 몸이 이미 전당에 있어 흠칫 놀라네.
취향이란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술에 취해 삿대에 기댔더니 어느새 고향 전당에 와 있더라는 이 시에는 의도하지 않은 귀향이 주는 묘한 놀라움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생은 배에서 내려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서 친구들을 찾아보니 그중 반은 이미 세상을 떴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옛 친구의 절반이 없는 세상. 주생은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서성이며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생 앞에 기녀 배도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배도는 주생이 어린 시절 몹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주와 미모가 전당에서 으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배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생은 배도의 집을 찾아갔고 배도는 매우 정답게 주생을 맞이했습니다. 배도가 주생에게 이런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하늘과 방초에 몇 번이나 옷을 적셨던가. 만리 밖에서 돌아오니 눈에 뵈는 족족 달라졌네. 두추의 노랫소린 옛날 그대로인데. 석양에 작은 누각 주렴이 거쳐있네. 하늘가 방초에 몇 번이나 옷을 적셨는가 라는 구절은 고향을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추는 당나라의 명기 이름으로 여기서는 배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당신을 나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마음을 담은 시였습니다. 배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이런 재주를 가지셨으니 오랫동안 남의 아랫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나요? 이어서 또 물었습니다. 혼인은 하셨나요? 아직 안 했소. 배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선 배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드릴게요. 배도는 주생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짝을 구해드리겠다는 말은 사실 자신이 그 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애돌려 표현한 것이었지요. 주생 역시 배도의 고운 자태에 흠뻑 반하여 웃으며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감히 바라지 못하던 바요. 정답게 앉아있는 사이에 날이 벌써 저물었습니다. 배도는 여종에게 분부하여 주생을 별실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주생이 방에 들어가 벽을 보니 절구 한 편이 적혀 있었는데 몹시 참신한 시였습니다. 절구란 네 구절로 이루어진 한시 형식입니다. 여종에게 물으니 주인아 씨가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시는 이러했습니다. 비파로 상사곡 연주하지 마오. 음악소리 높아질 때 더욱 애가 끊어지오. 꽃 그림자 주렴에 가득해도 찾는 사람 없나니. 봄날 황혼역에 얼마나 혼자 지냈던고. 상사곡이란 님 그리는 마음을 담은 악곡 이름입니다. 비파로 상사곡을 연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음악이 그리움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꽃 그림자가 주렴에 가득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구절에서는 아름다운 봄날을 혼자서만 보내야 했던 한 여인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주생은 배도의 미모에 반했던 데다 배도의 빼어난 시까지 보고는 마음을 온통 빼앗겨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하얗게 재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차운시를 지어 배도의 마음을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각을 모으며 고심했지만 끝내 시를 짓지 못했습니다. 차운시란 다른 시의 운이 되는 글자를 그대로 써서 짓는 시입니다.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땅에 가득한 달빛과
무성한 꽃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 속을 배회하고 있는데 문득 문 밖에 말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주생은 무슨 일인가 잠옷 궁금했지만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배도의 방이 있었는데 비단 창 안으로 붉은 등불이 환히 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생은 가만히 가서 배도를 엿보았습니다. 배도는 홀로 앉아 채운전이라는 좋은 종이를 펼쳐놓고 점년화라는 사패의 노랫말을 만들고 있었는데 앞부분만 지어놓고 뒷부분을 미처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년화는 사패 레퍼토리의 하나입니다. 그때 주생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노랫말 짓는 걸 손님이 도와도 되겠소? 배도는 화난 체하며 말했습니다. 미친 손님이로군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다니. 손님은 원래 미친 사람이 아니거늘 주인이 손님을 미치게 하는구려. 배도가 그제야 미소 지으며 주생에게 노랫말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노랫말은 배도가 먼저 지은 앞부분과 주생이 이어 지은 뒷부분이 합쳐진 것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은 집 가득 봄 기운이 흐드러져 다른 꽃가지에 걸리고 우리 향로에선 연기가 하늘하늘 창 안의 고운님은 시름으로 늙어가거늘 근심스레 잠 깨니 방초가 아리답네. 길 잃고 복내도에 들어왔다가 누가 알았으리 두목이 방초를 찾게 될 줄을. 잠 깨어 문득 새소리 들리는데 빛이 빛주렴에 그림자 없고 붉은 난간에 새벽빛이 비치네. 복내도는 신선이 산다는 섬이고 두목은 당나라의 시인으로 미남인데다 풍류남아로 유명했는데 여기서는 주생을 가리킵니다. 방초는 배도를 가리킵니다. 길을 잃고 신선의 섬에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만났다는 이 노랫말은 두 사람의 만남을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노랫말 짓기가 끝나자 배도가 일어나 야곡선의 서아주를 따라 주생에게 권했습니다. 야곡선은 옥처럼 광택이 나게 구운 돌로 만든 술잔이고 서아주는 술 이름입니다. 주생은 마음이 술 마시는 데 있지 않았으므로 사양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도는 주생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처연히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가문은 본래 호족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천주 시박사의 제거를 지내셨는데 죄를 지어 벼슬을 잃고 평민이 되셨어요. 그 뒤로 자손들이 가난을 면치 못해 집안을 다시 일으키지 못했지요. 저는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에서 자라 지금에 이르렀어요. 정절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고 싶었지만 기적의 이름을 올린 처지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 잔치를 벌이며 억지로 즐겨야 했어요. 하지만 한가로이 혼자 있을 때마다 꽃을 보면 눈물을 삼켰고 달을 보면 넋이 녹아내렸답니다. 지금 서방님의 훌륭한 풍채와 빼어난 재주를 보니 제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잠자리 시중을 들고 영원히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방님께서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신 뒤에 제 이름을 기적에서 빼내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제 소원은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훗날 저를 버리고 평생 돌아보지 않으신다 해도 은혜에 감사할 뿐 어찌 감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말을 마치고는 비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생은 그 말에 몹시 감동해서 다가가 배도의 허리를 안고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대장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세. 굳이 그런 말까지 안 하더라도 설마 내가 그리 무정한 사람이겠나. 배도가 눈물을 거두고 낯빛을 고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자는 신의를 지키건만 남자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서방님께선 이익과 곽소옥의 일을 모르십니까? 서방님이 만일 나를 버리지 않겠다면 서약서를 써주세요. 이익과 곽소옥은 당나라의 전기소설 곽소옥전의 남녀 주인공입니다. 이익이 곽소옥을 배신하자
곽소옥은 원망을 품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도는 이 고사를 들어 주생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최고급의 비단 한 자를 꺼내 주생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생은 붓을 휘둘러 이렇게 썼습니다. 청사는 늙지 않고 녹수는 길이 흐르네.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밝은 달에 맹세하노라. 쓰기를 마치자 배도는 주생이 써준 서약서를 정성껏 봉투에 담아 치마띠 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고당부를 노래하니 짝을 찾은 두 사람의 기쁨은 김생과 취취, 위랑과 빙빙보다 더했습니다. 고당부는 초나라 회왕과 무산 여신의 사랑을 노래한 부 이름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김생과 취취, 위랑과 빙빙은 모두 전등 신화에 나오는 연인들의 이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